자, 이제 전기기기 국가적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기기는 문제는 그렇게 엄청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 서울시보다는 오히려 편했던 문제 같은데요. 점수는 고득점이 나오려면 몇 문제를 잘 찍어가지고 맞추셔야 되는데, 그게 잘 맞추신 분들은 고득점이 될 것 같고, 그걸 조금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틀리신 분들은 고득점이 좀 안 나올 그런 형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제 자체는 아주 평이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주 권선과 정기적으로 90도의 위치에 보조 권선을 설치하고 두 권선의 전류의 위상차를 이용해서 기동 토크를 발생시키는 단상 유도 전동기. 이게 단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 중에서, 그죠? 단상 유도 전동기는 자기 기동이 안 되다 보니까 기동 장치가 필요한데, 그 기동 장치를 주 권선 두고 그다음에 보조 권선에 정기적으로 90도 위상차를 주는 보조 권선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기동을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상을 분리시켜서 사용하는 기동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전에 이론하면서 어쨌든 이론책에 주권선이죠. 자속만 존재하고. 그 다음 보조권선 쪽은 여기 저항이 있어가지고, R1 저항이 크다 보면요. 얘는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차가 90도가 늘어지고 전류가 늘어지는 데 반해서 얘는 저항이 꽤 크면 거의 0도 위상차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건 0도고 90도 느린 거니까 이거 두 개 위상차가 90도가 되게끔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산기동형이다라는 것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되는 전기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 전기자 반작용은요, 회전기예요. 회전기인데 지금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 직류전동기, 직류발전기 이런 쪽에서는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는데, 변압기는 고전기잖아요, 그죠? 고전기에서는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접근을 하면 되겠죠. 3번에 다이오드를 이용한 정류회로에서 출력 진압의 맥동률, 리플 함유율이 가장 작은 것 하니까 얘는 어떤 정류? 우리가 맥동률을 감소시키는 방법. 해가지고 뭐 시정수 크게, 그 다음에 정류 방식이 반파보다는 전파, 단상보다는 삼상. 이게 보통 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삼상보다 더 이렇게 주파수를 더 크게, 즉 상의 숫자를 더 많이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맥동진압 VR 구하는 공식이, 뭐 이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 그냥 알아는 두시기 바랍니다. RC분의 T의 V. 이게 맥동진압이거든요. 그럼 맥동진압이 감소해야만 맥동률이 줄어드니까 시정수를 크게 하든지 아니면 주기를 작게 하든지. 그럼 주기가 작아진단 말은 FRC죠. 주파수를 크게 하면 이렇게 맥동진압이 감소한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럼 단상 반파는 기본파하고 같은 주파수고요. 단상 전파는 기본파의 2배의 주파수가 만들어지고, 성형의 삼상 반파가 되면 기본파의 3배의 주파수가 만들어지고, 성형의 육상 반파가 되면 기본파의 6배의 주파수가 만들어지니까 주파수가 제일 크게 만들어지면 이게 맥동률이 가장 작아지는 형태가 된다라는 그 내용이 답니다. 알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적인 단상 변압기의 1차측 권선수를 200, 2차측 권선수가 400이다. 이때 1차측 권선은 220V에 50Hz 전원에, 2차측 권선은 2A의 지상역률 0.8의 부하에 연결될 때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몇 와트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오타는 없죠. 이게 동그라미 두 개가 연속되는 건 오타가 많이 나가지고 항상. 자, 전력 PL을 물어봤으니까 이건 IV 코사인 세타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말 없는 220V는 시료값이죠. 그럼 여기 시료값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긴의 수가 200대 400이에요. 그러면 200대 400이니까 여기가 220V면 여기 몇 볼트요? 440V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440V가 만들어질 거면 여기는 440 곱하기 2 곱하기 0.8이라는 이런 부하 전력이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8 없어지면 88 곱하기 8이네요. 64 704인가요? 704라는 이런 값이 만들어질 거다. 그게 문제는 안 되죠, 그죠? 자, 심구형 및 이중농형 삼상유도 전동기의 회전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우리 뒷바다라고 이야기했던 심구형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중농형 삼상유도 전동기. 이게 농형 유도 전동기가 권선형 유도 전동기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비례 추이가 가능한데, 그죠? 추이 관계, 저항 제어를 이용해서 비례 추이를 해서 속도 제어를 하고 기동 토크를 제어하고 기동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가능하지만 얘는 비례 추이가 안 되더라. 그래서 비례 추이가 안 되니까 이 비례 추이가 되는 것처럼 이게 권선형에서 비례 추이하고 유사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특성이 농형 유도 전동기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비례 추이가 농형에서 비례 추이가 가능하게끔 하는 게 심구형과 이중 농형 형식이었다. 그래서 이건 읽어보면요, 적절한 회전자 도체의 형상과 배치를 이용하여 기동 시 시료 저항이 직류 저항의 수배가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기동 시에 저항을 크게 해서 I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I를 낮춰서 하는 거. 우리 유도전동기 건선형에서 유도전동기는 이거였잖아요, 그죠? 이거였을 때 이게 R일 때요. 이게 2R로 쓰면 이런 모양이 됐고, 3R로 쓰면 이런 모양이 됐고, 4R로 쓰면 이런 모양이 됐고, 5R로 쓰면 이런 모양이 됐고, 이런 식으로 비례 추이를 해서 어떤 기동 토크를 크게 하고 기동 전류는 감소시키는 이런 방식인데, 요거요. 저항을 크게 함으로 해서 기동 전류를 감소시킨다. 이중 농형 회전자의 경우에 슬롯의 외측 도체는 내부 도체보다 저항이 작다가 아니라 내부 도체가 저항이 작고요, 외측이 저항이 좀 더 크게끔. 그래서 시동 시에는 내부 도체로는 전류가 안 흐르고 바깥쪽 도체, 저항이 큰 도체로 흐르고, 운전 시에는 내부 도체로 흘러가지고 전체 저항을 감소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이건 반대로 됐습니다. 심구형 회전자의 경우에 고정자측으로 환산된 시료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는 회전자 속도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시료 저항 자체가 회전자 속도가 이제 느릴 때는 2차 슬립 주파수가 크기 때문에, 슬립 주파수가 클 때는 시료 저항이 이제 거기 저항의 유효 단면적, 우리 스킨 뎁스라고 하나요? 표피 효과를 이용해서 유효 단면적이 줄어들고, 그럼 저항이 크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회전자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슬립이 작아지고, 슬립이 작아지면 이 시료 저항 단면적이 넓어져 가지고 시료 저항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된다. 누설 리액턴스가 이 속도에 따라서 변하게 하는 거다. 심구형 회전자의 경우에 슬롯 안의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요, 슬롯 아래쪽 부분에 가까운 도체일수록 많은 누설 자속이 세교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수업하면서 다 했던 겁니다. 이게 이중농형이죠, 그죠? 외부 도체는 기본적으로 저항이 이게 외부 도체 업 쪽이고요, 로우 쪽인데, 다운 쪽인데, 이 외부 도체의 저항이 내부 도체보다는 좀 더 크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게 하더라라는 것 정도 봐두시고요. 내부 도체가 어쨌든 면적이 넓으면서 누설 자속에 세교가 좀 더 많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주파수가 낮을 때는요, 주파수가 높을 때, 처음 시동 걸 때는 모든 주파수가 다 걸리니까 여기 저항은
상대적으로 이 누설 리액턴스가 크기 때문에 여기 저항이 커요. 그러면 여기 저항이 크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다가 주파수가 이제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슬립 주파수가 작아지면 여긴 XL 값이 작아지니까 이 저항이 작아진다는 거죠. 이 저항이 작아지니까 그러면 이 코일의 리액턴스가 작아지니까 이 저항이 작으니까 이 저항보다 이 저항이 작으니까 전류가 이제 이쪽으로 많이 흘러 가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전류는 내부 도체 쪽으로 많이 흐르고 속도가 느릴 때는 외부 도체로 많이 흐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다라는 것이 이쪽 이중 농용이죠. 그죠? 뒷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누설 리액턴스가 누설 자속이 아래쪽이 많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적은 구조로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가지고 낮은 주파수 처음에 시동 걸 때는요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여긴 저항이 꽤 크고 이쪽은 저항이 작아요. 그러면 전류는 이 위쪽 부분으로 흐르다가 주파수가 속도가 빨라지면 슬립 주파수가 작아지고 주파수가 작아지면 전류가 흐르는 단면적이 차츰 커져가지고 이게 저항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사용되고 있더라. 그게 다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형태더라라는 것 정도는 좀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타여자 직류 전동기의 토크 속도 특성 곡선에서 기울기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수업할 때는 이게 보통 속도 토크 특성 곡선을 많이 그렸죠. 근데 지금은 토크 속도 특성 곡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봐두시고요. 이런 거 할 때는 무조건 토크는 뭐예요? K파이 IA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요. 속도하고 기전력 관계는 E는 뭐예요? K파이 N. 그래서 N은 뭐고? K파이분의 E죠. 그리고 E는 V-IARA. 그죠? 자, 이런 형태에서요. 그러면 이때 첫 번째요. 기동시요. 자, 기동시는 언제라고 했죠? 기동이 딱 될 때는 지금 이제 회전을 안 할 때입니다. 회전을 안 하면요. E가 0인 거예요. E가 0이니까 기동전류가요. 기동전류 IA가요. 이게 0이니까 R분의 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동시의 전류 IA는 0이고요. N이 0이고 IA는 RA분의 V가 되고 그러면 T는요. T는 RA분의 K파이의 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동 토크라고 했죠. 이 전류가 I 스타트 기동 전류라고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토크에서 요거였죠. 속도. 이 전류가 T 스타트죠. 그 다음 무구속 속도요. 이게 무구속 속도에서는 지금 이제 얘가요, 전류가 안 흐를 때입니다. E가 V가 될 때예요. 그래서 E가 V가 되면, 이게 V가 되면요, K5의 V가 무구속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쪽 무부하가, 무구속이 아니라 무부하 속도죠. 무부하가 되면, 무부하 속도가 되면, 이건 E가 V하고 같아지는 거고, 그러면 토크는요, IA가 안 흐르니까 토크도 0인 거예요. 그래서 토크도 0이고, 그러면 이제 N은요, 여기는 E 대신에 V 해주니까 K5분의 V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런 기울기를 썼고, 속도에서 토크가 0일 때의 속도, 무부하 속도죠. 여기 뭐라고요? K5분의 V인가요? 그 다음에 토크는 기동 토크였죠. R분의 K파이의 V였습니다. 그럼 여기 기울기는요?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R분의 K파이의
V요. K5분의 V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K5분의 제곱에 대한 R이죠. 근데 기울기가 음수죠. 음수 기울기를 가진다. 뭐 이런 형태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이건 수업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근래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라고 했죠. 그래서 잘 나오니까 정리를 좀 잘해서 자기 거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림과 같이 타여자 직류 전동기의 토크 속도 특성 곡선에서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K는 비례상수고 그다음에 RA는 전기자 저항이고 파이는 계자 자속이다라는 거 알아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속도 토크, 그죠? 토크고 무부하 기동 토크고 여기는 무부하 속도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 정리되더라. 그래서 이때는 만일에 여기가 속도고 토크였으면 기울기는요, 얘분의 얘 해가지고 오히려 RA분의 K파이의 제곱이 나와야 답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토크고 이게 속도가 돼가지고 기울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그죠? 팔거 50Hz 삼상 유도 전동기가 600rpm의 속도로서 이렇게 운전될 때 토크가 500Nm라고 한다면 기계적 출력은요 라고 했습니다. P는 오메가 T죠. 60분의 2파이 N 에다가 토크 그러니까 60분의 2파이 곱하기 N이 얼마요? 600이고 그 다음에 토크는 500 그러니까 600하고 하니까 60이니까 이게 10이네요. 그럼 동그라미 3개는 키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그러니까 10파이 킬로와트라는 이런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권선형 삼상 유도 전동기의 2차 저항의 속도 제어 방법의 특징으로서 옳은 것은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권선형 삼상 유도 전동기. 그래서 아까 2차 저항 이런 거죠. 그죠? 권선형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저항 제어 방법은 속도 토크 특성이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더라. 직류 전동기는 아까 전에 속도 토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속도였고요. 이것도 속도고 설립이잖아요. 토크가 이것도 토크잖아요. 그죠? 이런 모양이었는데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요거였는데 이때 2차 저항의 속도 제어 방법 특징으로서 옳은 것은 부하에 대한 속도 변동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장단점이라고 우리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이거든요. 부하에 대한 속도 변동이 좀 크다.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설립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최대 토크 발생 설립이죠. 이게 최대 토크 발생 설립이 2차 저항을 조절하면 이렇게 조절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하나의 특징이죠. 역률이 좋고 운전 효율이 양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항을 이용함으로 속도 변화량에 비례하여 효율이 저하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전부하로 장시간 운전을 하여도 온도 상승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저항을 사용해서 소모시키다 보니까 온도가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면 온도가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것 정도는 알아서 봐두시고요. 답은 2번이겠죠? 자, 이건 비례추이 이런 관계 많이 봤으니까 알아서 넘기겠습니다. 타여자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서 정적 속도 이하에 쓰는 전기자 전압 제어를 그리고 정적 속도 이상에 쓰는 계자 전류 제어를 나타내는 곡선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자마자 답이 지금 현재 요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딱 보자마자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직류 전동기에서 전압 제어하고 계자 제어 계자인데 그죠? 계자 제어가 혼용된 경우에 속도 토크 특성 곡선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정토크 영역으로서 전압 제어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 정출력 영역으로서
이게 지금 실제로 고특성 목수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정출력 제어로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더라라고 해가지고 우리 맨날 이론하면서 정의를 했던 겁니다. 이 전압을 제어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면 더 이상 전압이 제어가 안 될 때 이제 계좌 제어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더라라는 것 정도. 그래서 정토크 영역은 전압 제어, 정출력 영역은 계좌 제어를 사용을 하더라라는 이런 관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좌 전류를 제어하고 그 다음에 전기자 전압 제어를 사용을 하더라. 그리고 전격 속도가 이 속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속도 이상에서는 이제 계좌 제어를 쓰더라. 스태핑 전동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스태핑 모터가 시험에 잘 등장을 하고 있고 스태핑 모터가 우리 근래에 우리 시험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그림을 안 가져왔네요. 그림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정도를 그 그림 가져온다는 걸 깨먹었는데 우리 나사산 저번에 했을 때 6개 있을 때 그죠? 여기는 8개를 했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전류 줬다가 여기 전류 줬다가 여기 전류 줬다가 여기 전류 줬다가 이렇게 탁 돌아가면서 전류를 주면서 이 산을 하나씩 옮기는 이런 회전을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서 사용하는 게 스태핑 모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기동이라든지 정지, 정력 회전에 용이하고 신호에 대한 응답성이 좋더라. 전류 방향만 바꾸면 되니까 응답성이 좋더라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알아서 봐주시고 일반적으로 엔코더를 사용하지 않고 이게 스태핑 모터 보니까 맨날 오픈 루프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 갔는지 체크해가지고 거기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클럭을 몇 개인가를 하면 속도가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틀 거다라고 해서 이 방향 모터의 그 방향 틀 때 클럭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방향 트는 게 달라지니까 이게 오픈 루프로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고속 시에 발생되기 쉬운 미스텝이 누적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다음에는 어쨌든 스태핑 모터를 수업을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1, 2, 3번을 모르더라도요. 무조건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전 속도는 여기에 단위 시간 동안 가해진 펄스 수, 이게 한 바퀴 돌 때 이 펄스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그다음에 이 전류 흘렀다가 이 전류 흘렀다가 이 전류 흐르면 나사산이 하나 움직여요. 하나 움직이게끔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펄스를 돌리는 속도, 단위 시간 동안 가해진 임펄스의 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겠죠. 그러면 회전 속도는 이 가해진 펄스 수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4번은 틀린 거예요. 4번은 틀린 거니까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4번은 확실하게 틀렸다라는 것 정도는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책에 있던 건데 이건 모르는 걸로 합니다. 다른 거 나중에 그냥 더 괜찮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정리해가지고 했는데 좀 이따 보니까 더 괜찮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한번 그냥 알아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입니다. 단상 배전선 전압 20V를 20V로 승합. 이것도 오타죠. 단상 배전선 전압 200V를 220V로 승합하는 거. 승합하는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합하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는 전압비가 이게 관계내수가 10대 1인 겁니다. 그죠? 그럼 전압비도 10대 1이지만 전류비는 1대 10이에요. 그러면 여기 전압은 부하는요, VL은 11배의 V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IL은요, 이건 여기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10배죠. 이거 11배가 아니라 1.1배죠. 200V를 220V. 그래서 1.1배고 10배의 I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부하 용량은요, 이게 11배의 P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용량의 11배가 PL인 거예요. 부하 용량이 되니까, 그러면 자기 용량은 11배가 PL, 부하 용량. 그럼 자기 용량은 얼마인데? 라고 하니까 이건 11분의 P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여기가 10V죠, 그죠? 10kV죠. 10kV 나누기 11 하면 대충 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10kV가 아니네요. 110kV네요. 그래서 110kV가 11배를 나누면, 그러면 나누기 11 하니까 얼마요? 10kVA. 그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가 다 빠졌죠. 이게 드래그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같은 게 중복되는 게 드래그에서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급하게 만들고 어제 저녁에 만들고 하다가 실수를 많이 했네요. 자, 어쨌든 이 부하 용량하고 자기 용량의 관계,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관계가 지금 이제 이게 몇 배의 형식이 된다라는 것 정도는 좀 구별하면서 봐두시고, 200대 220이니까 이쪽은 20이다. 그러면 200대 20이니까 건선수가 10대 1이다. 건선수가 10대 1이면 전압비는 10의 1이니까 여기 어쨌든 200에 220이니까 1.1배가 증가하더라. 근데 전류는 1대 10이 돼가지고 여기 흐른 전류의 10배가 흐르더라. 그래서 자기 용량보다 부하 용량은 1.1 곱하기 10배 해서 11배의 크기가 나오는 거더라. 근데 이게 지금 이제 110kVA니까 얘는 얼마냐라고 하니까 얘는 10kVA더라.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전압 특성이 있는 다이오드는 해가지고 이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제너 다이오드가 정전압을 유지한다. 뭐 이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으로 봐두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단상 반파 정류회로에서 출력 직류 전압이 135V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입력 교류 전압의 시료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건 교류에서 V 에버리지 값, 단상 반파의 평균값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라고 하면요, 파이분의 VM이에요. 근데 VM은 시료값은 으로 물어봤으니까 파이분의 루트 2VM이고요. VS이고요. 그래서 VM은 루트 2의 VRMS죠. 그러니까 RMS라고 할까요? RMS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파의 평균값이 파이분의 VA입니다. 라는 이 관계를 가지고 그냥 바로 해결해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럼 파이 3.14 루트 2 1.414 곱하기 VRMS는 뭔지 모르지만 근데 에버리지 값이 135가 나왔다래요. 그러면 VRMS는요 1.414 135 3.14 제가 이렇게 적었던 것은요 1.4보다 1.35 동그라미 두 개를 여기 주면 314죠. 그러면 이게 1이 채 안 되잖아요, 그죠? 1이 채 안 되니까 314보다 약간 작은가 이렇게 해서 답을 300으로 내야지 이걸 일일이 계산을 해가지고
300을 내는 거, 그런 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시험에서는 좀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1보다 작은 값, 300보다 약간 작은 값, 314보다 약간 작은 값. 그래서 이건 300이 나올 겁니다. 육각 슬로수가 90인, 6극이고 슬로수가 90인 삼상 동기발전기에 전기자 코일을 감았을 때 상유기 기전력에 제5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기자 코일의 두 변이 1번 슬롯과 몇 번 슬롯에 감겨져야 하는가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건 단절권이죠, 그죠? 동기발전기에서 고조파의 영향을, 공간 고조파의 영향을 줄여주기 위해서 좀 더 정연파에 가깝게 해주기 위해서 단절권을 쓴다. 전절권보다는 단절권을, 그다음 집중권보다는 분포권을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때 단절권을 쓸 때 지금 슬롯이 총 90개예요. 여기에 90개가 슬롯이 있는 거예요. 근데 6극이다 보니까 한 극당은요, 매 극당은 90 나누기 6 하니까 15죠. 그래서 15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매 극당 슬롯수가 15개입니다. 15개가 있으면 여기에 1번에서 15번까지가 있고 16번에서 32번까지인가요? 29번인가요? 29번, 30번인 거고 31번에서 45번 뭐 이런 식으로 쭉 감겨져 있는 형태에서 지금 이제 제5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골 두 변이 1번하고 몇 번이나 이렇게 감겨져 있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건 우린 단절권 개수요. 이건 그림이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전절권을 하면 기전력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E면 얘도 하나가 E가 된다. 근데 단절권을 하면요, 얘가 약간은 이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이게 E일 때 이게 E인데 실제 크기는 E 다시, ET 다시, 여기는 ET 다시, ET가 2E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각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값이 약간은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약간 달라지는데 그 크기가요, 이 사인 2분의 베타 파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요거 형태로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더라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단절권 개수는 2E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해서 단절 비율 베타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2분의 2 없어지니까 단절권 개수값이 사인 2분의 베타 파이다. 근데 이게 기본파는 이건데요, 제 5차 고조파에 대해서 n차 고조파에 대해서 할 때는 사인 2분의 n 베타 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단절권 개수값이다 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이때 우리는 이 5차 고조파 n = 5가 될 때 이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5차일 때 이 값이 사인 어떤 값이 0이 되려면 이 값이 파이나 2파이나 3파이, 4파이 이런 값을 만들어주면 이 값이 0이 될 수 있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 2분의 n 베타 파이의 형태에서 이게 파이나 2파이나 3파이 이런 값을 만들어주면 고조파의 성분이 상쇄되더라 라는 거고, 그럼 이때 이게 5차니까 5를 집어넣으면요, 그러면 2분의 5 베타 파이가 될 때는 베타는 얼마요? 5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5 베타 파이가 2파이가 될 때는 베타는 이건 5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5 베타 파이가 3파이가 되면
베타는 5분의 6이 돼가지고 1이 돼버리죠. 1 이상이 돼버리죠. 1 이상이 돼버리면 단절이 아니라 전절권보다 더 넓은 형태가 되니까 단절권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우리가 쓰는 것은 얘보다는 얘를 맞춰 쓰는 게 좋으니까, 이건 베타가 단절권 개수가 5분의 4다. 그러면 5분의 4가 되면 슬롯이 지금 이제 몇 개가 된다고요? 15개가 하나의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거기에 5분의 4가 되니까요. 12개의 슬롯이죠. 12슬롯의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럼 12슬롯이 뛰어넘어야 되니까 여기 1번이 여기 있으면 1번에서 12개 지나가면요. 여기 12번이가 아니라 13번하고 이 1번하고 사이가 슬롯 수가 12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12개 슬롯이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슬롯에 관계줘야 하는 것은 이거다. 이건 작년 기출 문제고 우리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수업 시간에 한 2번 했던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가 한 2문제가 연속으로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2번 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그러면 15번입니다. 14번 했나요? 14번 이거 맞죠? 15번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한대 모순의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요. 여기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 발전기들의 전압하고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같아야 되고 상회전 방향도 같아야 되죠. 그죠? 무관한 게 아니라 상회전 방향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단상일 때는 코의 주파만 하면 되지만 삼상은 상회전 방향까지도 같이 해줘야 되죠. 12극의 동기발전기의 출력 전압의 주파수를 60Hz로 하면 회전자 속도는 600rpm이 된다라고 해서 동기속도 ns죠. 그죠? P분의 120 곱하기 60 하니까 이게 600rpm인가요? 그래서 이건 60Hz 나오면 기본 2극일 때 3600이에요. 근데 12극이 되면 나누기 6 이렇게 하면 바로 600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 그죠? 돌극형 회전자보다는 원통형 회전자가 저속용에 더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돌극은 동기발전기의 회전자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원통형은 회전자가 아무도 없고, 그럼 이런 것은 돌릴 때 저항이 없으니까 고속기로 적당하지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건 고속 저항이 마찰 저항이 있으니까, 그죠? 공기에 마찰 저항이 있으니까 고속기로는 별로 안 쓰인다. 저속기에 많이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회전자 계작 원선에는 교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는데, 회전자는요, 우리 동기발전기는 유도발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유도전동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회전자계, 외부에서 회전자계를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여기에 내부에 있는 것은 직류전원이 돈다고 했어요. 이게 직류전원이 있어가지고 이게 같이 따라 돌 수 있게끔 그렇게 자석이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회전자에서의 계작원선에서는 항상 직류전류가 흐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16번입니다. Y결선의 삼상 원통형 동기발전기의 전격 출력이 9000kW. 이거 맞나요? 9000이. 9000kW. 그 다음에 상 전격 전류가 500A. 그리고 역률이 0.75일 때 한상의 동기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권선저항은 무시하고 한상의 동기 리액턴스는 0.1PU다. 그래서 PU법으로서 나타낼 때 기본적인 이 값을 1이라고 했을 때 0.9에 해당되는 임피던스를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약간 정의가 다시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도 동기 리액턴스고 동기 리액턴스인데, 이 동기 리액턴스의 크기, 실제 동기 리액턴스의 크기는 이런 값의 0.9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Y 삼상 동기 발진기에서 출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죠, 그죠? 근데 네, 코사인 세타죠. 이게 지금 현재 9,000kW. 그러면 지금 현재 전류가 얼마요? 500이고요. 얘가 0.75예요. 4분의 3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VL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야죠, 그죠? VL은 루트 3 IL 500 곱하기 4분의 3 분의 9,000kW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없어지고 3하고 9하고 없어지면 30이고요. 그러면 5하고 30하고 없어지면 6이고 4, 6, 24인가요? 그래서 여기는 루트 3분의 24 kV죠, 그죠? 그러면 이건 38인가요? 8 루트 3 kV. 그러면 Y결선에 순간전압이 지금 현재 VL이 8 루트 3입니다. 그럼 VP는요? 상전압은요? 8kV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상에 흐르는 전류가 만들어져 있고, 이 상전류는 순전류하고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IP는 500인데, VP는 8kg니까, 그러면 한 상의 동기 임피던스 Z는 얼마가 되고요? Z는 지금 현재 IP분의 500분의 8,000 해서 16oh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동기 임피던스는 16ohm이에요. 그래서 16ohm인데 지금 그래서 16ohm이 답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또 한상의 동기 임피던스는 0.9PU다. 이게 비유법으로서 1, 2, 16이면 0.9는 얼마냐? 그러면 16 곱하기 0.9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요. 69, 54, 140. 그죠? 그래서 14.4 정도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건 이거고 다른 값이 상대적으로 0.9 PU다. 뭐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체 임피던스가 이거고 동기 임피던스가 얼마다. 뭐 이렇게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예, 물음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1차 공급 전압과 주파수가 일정한 변압기에서 1차 코일의 건수만 3분의 1배로 줄였을 때 여자 전류와 최대 자속은 몇 배로 바뀌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가? 단 건수 변화에 따른 1차 저항 및 1차 누설 리액턴스는 동일하게 설계되며 변압기의 철심은 포화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공급 전압과 주파수가 일정하다. 그러면 E는 4.44 F, N, B, S 라는 이런 관계였어요. 주파수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전력 변화가 없대요. 이거 그리고 얘는 4.44 FN 파이죠, 그죠?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주파수 변화가 없고 기전력 변화가 없으니까 n이 3분의 1로 되면요. 얘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3배가 돼야 되고 얘가 3배가 되면 얘가 3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건 파이는 3배가 되겠구나 라는 거. 그래서 최대 자속도 파이 m이죠. 파이 m은 3배가 돼야 된다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그 자기에서의 가장 기본 공식에 해당되는 거.
ni는 rn파이죠. 그러면 i는요, n분의 rn파이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여자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얘가 3배가 되고요. 얘가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i는 몇 배가 돼야 된다고요? i는 9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해서 정의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V가 Vm의 코사인 오메가 T다 라는 게 있다면 우리 기본적으로 자기애로 해서 가장 기본 관계가 기전력 E는 N dt분의 d파이예요. 그러면 VT가, 이게 ET가 VT죠, 그죠? 부호만 바뀔 뿐이고 크기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적혀 있을 거니까 뭐 일단 기호는 크게 상관하지 맙시다. 크기를 따져보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 dt분의 d파이는요, n분의 1에 2가 되는 거고요. 양변의 적분을 하면요, 여기는 파이는 파이 t가 n분의 1에 2가 Vm의 오메가분의 1에 사인 오메가 t다. 물론 여기 마이너스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게 n 오메가분의 Vm의 사인 오메가 t다. 이게 파이 t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공식이 E는 L dt분의 di예요. 그러면 I는요, L분의 1에 dt분의 di는요, E가 되고 양변 역시 적분하면 IT는요, L분의 1에 Vm의 오메가분의 1에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건 L 오메가분의 Vm 이게 되죠. 그리고 L이라는 것은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자기 인덕턴스 L은. 그래서 이 자기 인덕턴스 L을 대입을 시키면요, 여기는 US의 N제곱분의 LVM 사인 오메가 T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IT죠. 이 여자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전류는 강긴의 제곱에는 반비례하니까, 강긴의 수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분의 1이니까 여자 전류는 9배가 되고, 그 다음에 자속 파이는 이게 역시 n이 여기 있으니까 3분의 1분의 1이니까 3배가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 관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이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기본 관계는 이거죠. 이런 기본 상식적인 내용도 좀 기억을 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지금은 이제 이 내용이더라. 답은 1번이죠. 이건 우리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 이거 결론을 쭉 한번 보면서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입니다. 이 문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제기를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통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닌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전체적으로요, 오류가 제 눈에는 잘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보였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이게 오류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변압기의 철심을 비자성체인 플라스틱으로 교체할 경우에 발생되는 현상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2차 측의 유기지연력에는 변화가 없다. 2차 측의 유기지연력 E2 구하는 공식은 뭐야? 4.44의 FNBS죠. 그리고 B는 뭐고요? UH고. 그러면 뮤가
자성체잖아요. 그죠? 투자율이잖아요. 근데 철심이 보통 자성체인 뮤S가 있는 애가 뮤S가 거의 1보다 작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비자성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교체돼 버리니까 얘가 2000 정도 되다가 2000이 기본이었는데 2000 정도 되다가 1보다 작은 형태로 가지니까 이게 뮤가 엄청 작아져요. 그럼 B가 엄청 작아지고 B가 엄청 작아지면 기전력 E2가 엄청 작아진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가 아니라 작을 거다 라고 해서 틀린 거라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측 입력 전류의 고조파 성분이 감소한다. 얘는요, 이게 비자성체 변압기에 철심을 써버리면요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일어나고, 이 히스테리시스 현상 때문에, 그죠? 이런 현상 때문에 교류 파형이 왜곡됐습니다. 파형 왜곡이 일어났고, 이 파형 왜곡으로 인해서 고조파가 생겼거든요. 근데 상자성체를 쓰면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BH 특성 곡선이. 비자성체도 거의 뭐 이겁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얘는 선형이에요. 선형이다 보니까 고조파 성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측에서 입력의 그 고조파 성분이 감소한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 측 입력 전류가 크게 증가한다. 자, 아까 전에 요거요. 1차 측 입력 전류가 여자 전류거든요. 여자 전류가 뮤분의 이거거든요. 그럼 뮤가 클 때는 똑같은 기전력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I가 어떻게 된다고요? I가 작았어요. 근데 뮤가 작아지면요, I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성체를, 큰 자성체가 비유전율이, 비투자율이 큰 걸 쓰면 여자 전류가 적게 흘러도 되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변압기 코일의 발열을 증가하나, 이 코일의 발열은 I제곱 RT라는 출열인 거예요. 출열은 증가하나 플라스틱 내에서의 직접적인 발열, 플라스틱 내에서의 직접적인 발열, 우리가 자성체 내부에서의 직접적인 발열은 히스테리시스 손이잖아요. 그죠? 와류손 pH하고요 PE에 의해서 손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열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여기 쓰는 pH가 안 생기고요, 이것도 거의 없겠죠. 플라스틱은 저항이 크니까. 그래서 얘도 없고 하니까 얘는 직접적인 발열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얘도 틀린 건 아니다.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러면 틀린 걸 찾으니까 답은 1번이죠. 그래서 1번이 아무 이상이 없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요, 이건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거요. 이 변압기라면 어쨌든 1차 측에 같은 전압이, 공급 전압이 같다면요, 같다면 1차 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 전류가 많이 들어가면 이게 BM이요. BM이 여기는 이 H가 커져가지고요, 얘는 작아지면 H가 커져가지고, 여자 전류가 많이 들어가면 H가 커져가지고 P는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나오는 것까지 가면 여자 전류가 너무 커져야 되니까 문제는 문제는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여자 전류가 만일에 얘가 2000분의 1로 줄어들면 2000배 크게 흘릴 수만 있다면 자속은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전류가, 전압 전류가 거기 공급이 가능하다면 여기 전압은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그렇게 큰 여자 전류를 못 올려주고 하니까 자기장이 세기가 덜 나오니까 여기 기전력이 감소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측을 똑같은 전압이 공급해가지고 큰 전류를 공급해 줄 수만 있다면 여기는 뭐 크게 문제 없이 나올 수도 있는, 권수비에만 의존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단지 2차 측 관점에서 자속이 덜 만들어지니까 기전력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기에도 받아주진 않을 것 같고요.
40kW, 200V, 1700rpm의 전격의 보상 권선이 있는 타여자 직류 발전기가 있다. 이때 전기자 저항이 0.05, 보상 권선 저항이 0.01, 계자 권선 저항이 100ohm일 때 전격 운전 시 유기 기전력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이 보상 권선은 전기자 권선과 직렬로 연결한다. 그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전기자, 여기 전기자에 들어가는 권선과 여기 보상 권선이 이렇게 감길 때 여기서 나온 선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여기 마무리가 여기서 나오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고 나서 마지막 선이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어쨌든 전기자 권선과 그 계자 권선, 보상 권선 저항이, 권선이 직렬로 연결된다. 그러면 직렬로 연결되면요. 그냥 이건 거예요. 그리고 타여자니까 여기는 100ohm인 거고요. 여기가 0.05ohm이고 여기가 0.01ohm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40kW. 킬로와트에 200V. 이게 200V면,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유기기전력 E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타여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저항부하죠? 직류죠? 직류 발전기는 저항부하하고 똑같으니까 여기는 흐르는 전류는 200A다. 그럼 전류가 200A니까 0.06이네요. 하니까 12V다.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는데 12V 소모된 게 200V니까 여기는 212V다. 뭐 이런 건 뭐 크게 문제 없죠. 이중중권, 육극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의 병렬 내로수. 단중일 때는요, 6극이면 병렬 내로수는 6개. 그죠? 근데 지금까지 시험에 이중 한 번도 이야기는 안 했고, 그리고 시험에도 안 나오다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단중이 아니라 이중이 될 때, 3중이 될 때, 이렇게 되면 한 극에 더 많은 권선이 감기게 되니까 이게 이 수만큼이 지금 그 병렬 해로수가 늘어난다라고 해가지고 자격증 책에서는 많이 있는데요. 이론서에서는 거진 단중을 많이 쓰니까 단중밖에 언급이 안 되다가 이제 맨날 단중이다 보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이 되면 병렬 해로수는 이렇게 2배가 늘어난다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12가 답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열심히 풀어봤는데요. 열심히 풀어봤을 때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힘든 내용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조금 시험이라는 한정된 그 시간 안에서 생각을 넓게 할 수 없어가지고요. 잘못 딱 생각해 버리면 답이 엉터리로 갈 수 있는 문제가 한 5문제 정도는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조금만 잘 생각하고 집중만 했다면 뭐 한두 문제는 놓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전기 이론도 생각보다 풀 때는 이걸 다 풀어야 되나라는 계속 푸는 문제밖에 안 나와가지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집중력 잃지 않고 끝까지만 풀었다면 점수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건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전기기기는 특히 조금만 집중력만 발휘했다면 점수를 그래도 고득점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시험입니다. 거기 이제 첫 시험은 아니네요. 자꾸 통신 생각하면서 첫 시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국가직 시험이 사람이 많이 뽑지 않아 가지고 사실 이번 모의고사를 하면서는 서울시 위주로 조금 더 치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국가직 보시면서 점수가 안 나왔다고 뭐 자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너무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되냐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문제가 한번 그
패턴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패턴이 아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점수가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석적으로만 공부를 했으면 점수는 크게 뭐 문제 없이 다시 조금만 자기가 부족했던 거, 지금 이런 문제를 풀면서 등한시했던 거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나면 뭐 나중에는 다른 시험을 보시면 또 고득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기를 믿고요. 일단 자기를 믿으면서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는 시험 보기 전에 특히 기기요. 기기는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놓고 시험장에 가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달라지는 쪽이 기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기 시험 볼 때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번 확 하고 시험 보기 전에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험 본다고 다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